6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EU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된 데다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로존 우려를 키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대로 추락했으며 에너지와 금융주가 약세를 주도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EU 정상회담에서 위기 해법 도출에 실패할 거란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영국이 1%대, 프랑스와 독일은 2% 이상 하락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날보다 55센트 하락한 79달러 21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재정 위기에 빠진 스페인이 부실 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구제 금융을 유럽연합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은행권 구제 자금 규모는 1,000억 유로로 약 1,250억 달러에 달합니다.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독일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부채 분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유로본드와 공동 예금 보증 방안은 잘못됐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양호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에 예정돼 있는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악재가 등장하면서 글로벌 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3대 지수와 유럽 주요국 증시가 모두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여전히 이 부정적인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EU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론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더욱 얼어붙게 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는 반등에 실패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이제 1800선 지지가 상당히 중요해졌죠. 자세한 대응 전략은 잠시 후에 살펴봐드리고 먼저 간밤 어떤 재료들이 있었는지 글로벌 핫 이슈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다음 달부터 알코아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 전망이 그다지 좋지가 않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모두에 지적하신 대로 유로존의 해법, EU 정상회담에서 특별한 내용이 도출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실망감과 그 밖에 현재 가려진 재료이지만 다음 달 발표될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들이 예상보다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오늘 합쳐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설비 투자 마인드가 현재 많이 식고 있고요. 기업들의 그 고용 여건 이런 부분도 좋지 않게 흘러가면서 최근 새벽에 그 조사 내용으로 발표된 S&P 500대 기업의 2분기 순이익 전망치도 현재 기대할 것이 그리 크지 않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지수가 오늘 상당히 하락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에너지주의 하락은 최근 WTI 가격이 80불 언저리 밑으로 들어가면서 세계 경기 둔화 이런 부분을 현재 지속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 가격대 수치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도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지중해 작은 섬나라인 키프로스가 EU에 구제 금융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5번째 국가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6월 13일 날 이 키프로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역시 EU 정상회담에서 스페인의 구제금융, 은행 부실에 대한 구제금융 이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키프로스는 뭐 작은 나라지만 일단 유로존에 현재 회원국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다뤄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에 이어서 5번째로 유로존 회원국 중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나라가 됐습니다. 특히 키프로스는 그동안 러시아와 중국 쪽에 자금 요청 이런 부분을 타진을 했지만 성과가 없자 EU 쪽으로 다시 방향을 돌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키프로스는 그동안 민간은행인 포퓰라뱅크를 비롯해서 민간은행들이 그리스 국채에 투자했다가 최근 손실 규모가 좀 커졌다는 부분이 그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 있는 자금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민간 현재 은행들은 최근 3대 신용평가사가
지속적으로 키프로스의 민간은행과 국가신용 등급을 정크 수준까지 강화하면서 유럽 채권 시장에서 5월 이후에는 자금 조달이 막히면서 결국에는 EU 쪽에 현재 SOS를 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6월 13일 바소스 시알리 키프로스 재무장관은 6월 말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6월 말을 견디지 못하고 EU의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작은 섬나라인 키프로스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 규모는 얼마나 되고 또 EU의 반응은 어떤지도 살펴봐 주시죠. 네, 그때 나왔을 때 6월 13일 당시에는 네. 한 30억에서 40억 유로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만 이것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지만 많이 늘어나더라도 60억 유로 정도 수준에서 현재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경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스페인의 60분의 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인구도 80만으로 매우 적은 휴양지를 가지고 있는 섬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유로존 회원국으로 특히 그 부실 규모와 관련된 내용이 그리스 국채와 민간 채권단의 손실 분담 이런 쪽에서 일어났다는 측면에서 EU 차원에서 구제 금융을 아마도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유럽은행 감독청 요구가 있죠. 6월 말까지 유로존 BIS 이 9% 준수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많은 은행들이 이에 좀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몇 달 동안 네. 이 BIS 비율 9%가 6월 말로 시한이 이제 만료가 되니까요. 여기 이제 준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BIS 9%는 유럽은행 감독청이 현재 요구하는 수준이고요. 미국이나 이런 쪽의 그 투자은행들은 8%와 시중은행들은 7%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럽은행 감독청은 이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을 현재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은행 감독청은 그간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미 진행을 했고 몇 달간 유로존 은행들은 이 BIS 비율 9%를 맞추기 위해서 자산의 매각이라든지 부실 자산의 분리 작업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현재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은행 감독청은 추가적으로 소요될 민간 은행권의 그 자본 확충이 1,150억 유로 정도는 필요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스가 현재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 300억 유로 이상이 필요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뒤를 스페인 260억 유로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현재 진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이탈리아와 독일들이 130억에서 140억 유로 정도 수준을 현재 필요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현재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스페인의 민간은행인 산탄데르와 방코 빌바야 비스카야 등은 꾸준히 대송 충당금을 늘리면서 이런 부분에 준비를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구제금융을 신청한 국가의 민간은행은 예외를 인정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국가가 요청을 할 경우에는 이를 들어줄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로존 국가들의 BIS 비율 9%를 맞추는 부분은 은행권의 주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구제금융과는 다소 다른 사안이긴 하지만 은행권의 부실 구제금융을 현재 신청한 스페인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은행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 이런 부분을 유럽은행 감독청과 다시 협의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원칙이 훼손된다는 측면에서는 별로 바람직한 그런 흐름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일본 쪽 소식입니다. 일본 국회가 소비세 인상 법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이에 반대하며 탈당 의사를 밝힌 여당 내 오자와 이치로 그룹의 대액이 주목되고 있는데 갈라서는 쪽으로 입장 정리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뭐 가장 좋지 않은 네. 우리가 이제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가 현재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21일이 의회 회기 마지막 날이었는데 현재 추가적으로 임시 회기를 열어서 오늘 소비세 인상안을 표결에 붙인다고 현재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여당 쪽의 오자 개파는 현재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하고 있는데요. 자민당을 비롯해서 야당의 힘을 얻어서 민주당의 노다 총리가 현재 그 소비세 인상 표결 이 부분은 무난하게 현재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반대하는 여당 내 오자 개파가 그 중의원 해산 이런 부분을 현재 준비하는 분당 흐름으로 현재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50석 이상의 반란표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54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 중의원의 과반을 민주당이 240석이 미달됨으로써 국회 해산이 가능한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소비세 인상안이 표결이 야당의 협조로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오자 개파는 54석 이상의 반대파를 규합해서 중의원 해산과 내각 해산 이런 부분을 야당의 협조로 그 수순을 밟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 노다 총리와 오자 개파는 갈라서고 오자 개파는 추가적으로 7월 창당 수준의 윤곽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도 정부가 루피와 약세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시장 반응은 어떤지도 살펴봐 주시죠. 그렇습니다. 시장 반응은 예상보다는 뭐 이렇게 뜨겁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루피아 최근 하락의 폭이 골이 매우 깊었고요. 투자자들 특히 이제 외국인의 신뢰를 조금 얻지 못한 부분이 현재 미지근한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 6월 22일 루피아가 달러 대비 최저 수준인 57 루피까지 떨어지자 인도 정부가 현재까지의 그 버티기 수준에서 결국 백기를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 정부는 어제죠. 외국인 투자 유치 완화 등 12개의 안을 현재 발표를 했는데요. 5월의 경상수지 적자가 163억 달러에 달하고 최근 루피아 하락으로 인해서 그 원유 수요가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도입 원유 원가가 매우 높아지면서 물가가 아주 크게 앙등하는 등 현재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는 국채 외국인 투자 제한을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까지 늘려주는 등 이런 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그 투자 철수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도 정부가 원하는 만큼 투자 활성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다소 미지수라고 하겠습니다. 인도의 5월 도매 물가가 현재 7.5%까지 올라가면서 현재 최근 발표된 인도의 4분기 경제 성장률 수치보다 상당히 현재 물가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는 28일 열릴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무엇보다 독일과 프랑스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두 정상이 회담 전에 만나기로 했다고요? 네, 27일 날 네. 두 정상이 파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올랑드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방문한 것이 이제 베를린의 메르켈 총리를 이제 만나서 미팅을 했었는데요. 28일과 29일 EU 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보다 지난 주말에 스페인과 이탈리아와 함께 4개국 정상회담을 가졌었는데요. 올랑드 대통령이 현재 기치를 내고 있는 성장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독일이 추가적인 자금의 조달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 찬성 입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재정 통합 문제, 그다음에 뱅킹 유니언, 은행 동맹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독일이 아주 강한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이번 독일과 그다음에 프랑스 정상의 만남은 기자회견은 아직까지 예정돼 있지는 않은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두 정상이 만나서 유로본드의 도입 문제라든지 장기적으로 스페인 구제금융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개연성이 많다는 점, 이런 점에서 방화벽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이런 장기적 플랜에 대한 보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두 정상의 만남이 되지 않을까라고 현재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하디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영향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와이즈인베스트 심기원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가 또다시 미끄러졌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지만 이 장 마감 이후 무디스가 스페인 은행 28곳에 대한 신용 등급을 무더기로 강등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수급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안 좋은 거는 사실이죠. 안 좋은 건 네. 사실이고. 그 어제 미국장 한번 보시면 일단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뭐 회의론과 걱정이 대부분이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EU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뭐 지배를 하는 시장이었다. 그리고 미국 경제지표 자체, 그래서 주택 판매 지표 자체는 좋게 나왔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안 좋게 걱정이 많이 되는 시장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그 부분 자체에서 이미 미국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반응을 좀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반응이 안 된 느낌이 강하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반등을 어느 정도 나올 거라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완전 빗나갔죠. 어제는 빗나가면서 하락을 하면서 마감했고요. 오늘도 어느 정도는 낙폭 자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00선이라 1800에서 1810 그 기준 자체가 어느 정도는 저점 지지 라인이 두 번이나 밟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 지점을 어느 정도는 오늘도 지켜주는지 한번 꼭 살펴보시고, 혹시나 그 밑에서 시작을 한다면 다시 1800에서 1810 자체가 상당한 저항선으로 좀 작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참고하셔서 한번 좀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오늘 한국장 같은 경우에 이미 무디스에 대한 무디스가 스페인에 대한 지금 신용 강등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가 벌써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 자체를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일본 증시를 한번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중국 증시도 한번 같이, 글로벌 증시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은 걱정이 대부분인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중 자체를 더욱더 늘리는 것보다는요, 주식 60 그리고 현금 40에 맞춰서 지금은 아직까지
관망의 자세 좀 임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6월 들어 잠잠하던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5천억 원 이상 대량의 매도 물량을 내놓기도 했는데 심경 대표님, 어제 국내 증시 어땠습니까? 네, 우선은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급락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였는데,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마감 상황 같은 경우에는 1825.38포인트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약 전 거래일 대비해서 1.1% 하락세 흐름으로 마감을 하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 반전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15% 하락한 484.44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수급 상황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양시장 모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5천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역시나 거래소 시장에 대한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는 모습 보였고, 반면에 개인이 외국인의 물량을 좀 받아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개인이 5,400억 원 매수, 기관 같은 경우에도 1,300억 원 매수 우위 보였고, 또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물, 역시나 외국인들의 매물과 함께 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점,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은 약 195억 원 매도 우위, 그리고 개인이 반대로 120억 원 매수,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78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수급 상황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양시장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또 삼성전자가 무려 4% 급락이 나오기도 했죠. 자연스럽게 대형 IT주가 가장 부진한 업종으로 꼽히기도 했는데 업종 흐름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은 거래소 시장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거래소 전기전자 업종이 3% 넘는 하락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 IT주들의 하락이 이 전기전자 업종의 급락세를 이끌어주는 모습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그 밖에 업종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종 그리고 증권업종도 1% 넘는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또한 유통업종도 하이마트를 비롯한 개별 이슈에 따라 갖고 급락세가 나오면서 역시나 1% 넘는 하락세 보였고, 제조업종 역시나 좀 약세 흐름 보였다라는 점,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업종 쪽과 그리고 투자 심리가 좋지 못한 업종 쪽으로 역시나 좀 악화되는 모습 보였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반대로 강세 흐름 보였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스 업종이 약 1% 넘는 상승 흐름 보이면서 역시나 경기 방어주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밖에 의료 정밀이라든가 종이 목재 같은 업종도 소폭 상승세 흐름 보였습니다. 또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삼성전자가 4.2% 급락세 보이면서 전기전자 업종뿐만이 아니고 코스피 지수를 하락으로 이끄는 그런 모습 보였고, 역시나 현대차도 0.8% 하락, 그리고 포스코가 1.3%, 기아차가 0.2% 하락 흐름 보이면서 전기전자 업종과 자동차 업종의 하락이 전반적인 지수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반대로 코스피 강세 시총 같은 경우에는 현대모비스가 0.7%대, 그리고 LG화학이 1%대, 한국전력이 1.3%대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방어주 성격이 짙은 종목 쪽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보였고, 업종별 흐름에 있어서는 경기 민감 업종이라고 해도 개별 종목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은 그래도 좀 양화 흐름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내수주가 오른 건 당연한 결과겠지만 어제 의외로 화학주가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도 이 코스피 대비 좀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업종별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좀 거래소와 비슷한 양상이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인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의 상승률이 눈에 띈다는 점, 역시나 경기 방어주 성격 짙은 종목 쪽으로 상승폭이 그래도 나왔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출판 매체 복제 업종 같은 경우에는 1.6%대 업종 상승률 가장 높은 업종 중에 하나로 꼽혔습니다. 또한 그 뒤를 이어서 통신장비 업종이 1.4%대, 의료정밀 기계 업종이 1% 넘는 강세 흐름 보였고, 반면에 비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는 1.6% 하락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기계장비도 1.1%, 제약도 0.7% 하락 흐름 보였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 놓고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CJ 오쇼핑은 상승했습니다. 0.2% 상승 흐름, 그리고 SM이 역시나 1.2%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의 상승
법제 업종의 상승을 이끌어주는 모습 보였고 인터플렉스도 0.8%대 소폭 상승 흐름 보였지만은 셀트리온 역시나 코스닥 시장의 대장주인 셀트리온은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약 1.6% 하락, 그리고 CJ ENM도 3.3% 하락, SFA가 1.7% 하락 흐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코스닥 시장을 좀 엇가는 양상 속에서 어제장 마감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어제 특징을 보였던 종목들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님, 네. 어제 뭐 삼성전자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공교롭게 어제는 또 갤럭시 S3가 발표되기도 했었죠. 근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갤럭시 S3가 발표는 했지만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대감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는 기대감이 있었죠. 그런 부분이 미리 선반영이 됐던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모두 다 기관이나 아니면 일반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실적에 다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예상 컨센서스 자체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200만 원까지도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놓는 상태였고요. 대부분 다 150만 원 이상의 목표가를 대부분 다 설정해 놓은 마당에 지금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수급 자체가 처음에 올릴 때부터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군이었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기관이 아무리 잡으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어를 하기가 조금 역부족이지 않나 그렇게 보시기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대부분 다 목표 주가를 다시 또 낮추고 있는 마당이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지금 120만 원 깨졌죠. 그 밑으로 내려앉는 시장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삼성전자를 좀 더 좀 매수의 기회로 좀 생각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일단은 네. 지금 글로벌 증시 자체가 안 좋고 지금 분위기 자체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걱정이 상당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총 상위주 같은 경우 좀 더 빠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보신다면 120만 원 밑으로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매수권으로 좀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하시고 그때 다시 매수의 기회를 한번 포착을 한번 해보시자 그렇게 보시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뭐 3거래 연속 거의 10% 가까이 빠지기도 했는데 또 앞으로 10일 후면은 실적도 발표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좀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는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지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가 안 좋은 거를 모두 다 알고 있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 전에 실적 자체가 대부분 다 높게 평가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많이 떨어졌는 마당에 지금 같은 경우에 3분기나 4분기를 바라볼 때도 일단은 애플 자체가 휴대폰을 출시를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 갤럭시 S3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분이 뭐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5를 발표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iOS 6을 발표를 하는 대신에 그 부분을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점유율 1위를 독보적으로 지키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적으로 분명히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 시점으로 보시는 게 좀 더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또 코스닥 쪽에서 뭐 대장주격인 CJ ENM도 좀 악재가 불거지기도 했는데 이 소식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CJ ENM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대표이사에 지금 보면 구속수사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 같은 경우에 한 달 전이었죠. 한 달 전에는 자회사에서 또 자회사 대표가 또 구속수사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회사의 재무 건전성 자체가 지금은 좀 안타깝게 보이는 실정인데요. 그만큼 CJ ENM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호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됐던 디아블로3에 대해서 어느 정도 PC방 판권 자체를 CJ ENM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있었는데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거는 그만큼 하락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CJ ENM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우리가 기업을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는 기업에 대해서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펀더멘탈 가치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주주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는 대표이사의 구속수사라 이런 소식 자체가 악재로 작용할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CJ ENM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요, 약간은 좀 관망적인 자세를 좀 이해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특징 종목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 어제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매매 동향 정리해보죠. 네, 우선은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좀 매매 방법, 매매 패턴이 좀 달랐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거래소 시장의 종목은 NC소프트로서 194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계속적으로 NC소프트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점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뒤에 이어서 KTNG가 133억 원 매수, 그리고 한국전력에 대해서도 87억 원의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밖에 경기 민간업종 쪽으로는 포스코가 68억 원,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쪽으로 50억 원의 매수 우위 들어왔고,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많이 사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약 870억대의 기관의 삼성전자 매수세에 들어왔다고 정리해드리겠고, 현대차도 180억 원 매수, 그리고 OCI에 110억 원, LG화학 100억 원,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88억 원의 매수 우위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은 기관의 수급으로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을 어제장에서 보였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반면에 삼성전자 4% 넘는 급락세에는 외국인들의 매물했다는 우려감입니다. 바로 외국인이 삼성전자 약 3,400억 원 넘는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급락세로 이끄는 모습 보였고, 그 밖에 SK 하이닉스도 560억 원 매도 우위 보이면서 역시나 큰 폭의 하락세를 이끄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밖에 현대차는 250억 원대 매도, 그리고 현대제철 100억 원대, 역시나 현대중공업도 10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군 중에서 업종 대표주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하이마트에 대해서 대규모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약 130억 원의 매도 우위 보였는데, 역시나 사모펀드로 인수에 따른 그 실망 매물이 쏟아냈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그 밖에 SK이노베이션은 120억 원 매도, 현대중공업 110억 원대 매도, LG전자 그리고 삼성물산에 대해서도 매도세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외국인의 수급을 보니까 이 포스코는 외국인 사들인 반면 현대제철은 또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업종별 등락에 있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보다는 개별 종목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어떠한 한 업종에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종목에 좀 더 집중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업종에 있어서도 좀 더 이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 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야지만이 수익률적인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의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상로 전문위원님. 네, 코스닥을 한번 보시면 지금 외국인 순매수하고요, 기관 순매수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요, 뭐 외국인 순매수 종목 같은 경우에 인터플렉스가 상당히 눈에 띄죠. 그리고 성우하이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고, 그리고 기관에서도 성우하이텍, CJ오쇼핑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만 잠시만 살펴보시면, 일단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약간 테마주 성격이 좀 강했습니다. 인터플렉스하고요, 그리고 플렉스컴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그 두 종목 자체가 FP12로 유명한 회사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갤럭시 S3가 발표가 되면서, 그리고 판매가 되면서 삼성전자에는 어제 큰 하락폭을 기록을 했지만, 나머지 IT 부품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약간의 갤럭시 S3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삼성전자보다 인터플렉스에 더 많이 모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만큼 가격 자체가 저가라는 점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좋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13,800원, 14,200원 사이는 매수 구간 말씀드렸던 경우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되자마자 발동을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 기록을 했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강한 상승 탄력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외국인하고 기관의 순매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순매도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컴투스라든지 CJ오쇼핑 같은 경우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에서는 휴맥스, 성강밴드, 그리고 원익 IPS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을 매도를 했고요. 이 중에서 기관의 순매도 종목 셀트리온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시총 상위주 자체가 그만큼 시총에서 차지하는 어느 정도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증시 자체가 내려가게 되면 시총 상위주가 조금 타격을 좀 많이 입는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그렇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런 부분 자체가 작용을 하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하락이 있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개별 종목 위주로 투자가 많이 되고요. 아까 전에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는 같은 업종 안에서도 종목별로 희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급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언제나 수급을 꼭 확인을 하시고요. 꼭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와이즈인베스트 심규현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장 이슈를 보였던 종목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삼성전자가 4% 급락에 나왔습니다. 지금 저점 매수해 봐야 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매매 전략 좀 살펴봐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의 전체 매수가 한 4,900억 정도 나왔는데 그중에서 한 3,500억 정도가 삼성전자의 매도세였습니다. 네. 그만큼 거의 삼성전자만 매도를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시장이었었는데 그렇다고 과연 이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좋은 흐름을 예상을 하면서 200만 원까지 레포트도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좀 그러한 부분을 또 믿고 또 매수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과연 지금 자리에서 신규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인가 이러한 부분이 좀 궁금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지금 최근에 주가에 좀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직접적인 이유는 사실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이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좀 판단을 해보자면 바로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낮아지고 있다는 이러한 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7조 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으나 최근에 다시 이제 한 6조 원 후반대로 해서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죠. 그 이유를 좀 보자면 갤럭시 S3를 앞두고 해서 갤럭시 S2의 수요가 감소가 됐고 당연히 좀 기다리겠죠. 신제품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그런 현상도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갤럭시 S3에 대한 실적 부분은 또 3분기 때 아마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부분에서 또 예상을 사이한 낸드 가격 하락폭 이런 부분이 좀 더 컸었고 모바일 D램 쪽의 지속적인 가격 하락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은 조금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러한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유로 인해서 또 외국인들의 매도에 의해서 직접적인 부분은 사실 외국인의 매도에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실적적인 부분으로도 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전에 외국인들의 상당히 큰 폭의 선물에서의 매도세도 좀 있었고 이러한 부분과 또 연계를 시켜보자면 어떤 선물 쪽에서의 어떤 포지션 부분과는 또 무관하지 않을 것을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실적적인 부분보다는 이러한 외국인들의 현선물 간의 어떤 포지션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수익률 게임을 위한 이러한 부분도 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만약에 좀 약간의 손실 구간에서 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좀 보유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신규로 또 접근하실 수 있는 이러한 또 관점을 좀 볼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삼성전자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 부분은 사실은 의심할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점유율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이미 이제 스마트폰 점유율 부분에서는 애플을 넘어선 상태죠. 세계 1위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러한 우리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상당히 좀 개선이 될 전망입니다. 물론 애플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의 좀 구조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좀 풀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충분히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플렉서블 OLED 출시를 또 임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중장기 성장 부분을 봤을 때 일전에 이제 또 시스템 LSI 또 투자하는 부분도 나타났었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성은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다. 기업의 가치 부분은 전혀 변함이 된 부분이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신규적으로 좀 접근을 한다면 3분기, 4분기 때 성장을 보고 실적을 보고 접근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때 가격적인 부분을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 105만 원 정도, 그리고 110만 원 이 사이에서 아마 한 1, 2차 한두 번 정도의 더 하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가 흐름도 앞으로 당분간은 좀 답답한 지지부진한 흐름이 전개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고자 하신다면 105만 원에서 110만 원 이 사이에서의 매수 밴드를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정고점에 있는 140만 원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00만 원 정도 선을 좀 이탈을 한다면 좀 한 발 물러서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손절가나 이런 부분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좀 긴 시각에서 보고 앞으로 하반기를 보고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인 어떤 매매보다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이제 계신 분들이 접근하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오히려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하자면은 이러한 삼성전자보다는 관련한 부품주라든가 뭐 FPCB 업체라든가 이러한 부품주 이런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미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되 신규 접근은 조금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가능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이와는 반대로 어제 이제 또 시장에서 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상승률이 상당히 좀 컸던 네. 락앤락이라는 종목을 좀 관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외국인 기관의 강한 매수에 의해서 장기 이평선 한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을 좀 소화를 시킨 모습이죠. 저항을 받으면서 그 구간에서 잘 소화가 된 이후에 어제 강한 그 가격선을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장중에 어제 고가상으로 한 4.5% 정도까지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이제 기관에서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던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좀 바닥을 찍고 턴하고 있었던 모습은 우리가 이미 좀 포착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러한 이유는 바로 이제 실적적인 부분인데 2분기 매출 영업이익 부분을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한 18% 정도 증가 예상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74% 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기반으로 해서 기관에 이미 선점 바닥에서 어떤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됐던 부분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실적의 성장 부분을 이유로 좀 보자면 뭐 국내에서는 약간은 부진한 부분은 있지만 바로 중국 부분에서 연간 한 30% 이상 성장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쇼핑 채널이 이제 중국에서 전 홈쇼핑 채널 22개 전 채널을 지금 확보를 하면서 아마 이제 연 50% 이상씩 계속 고성장이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쪽에 유리 공장도 정상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실적에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이제 밀폐 용기 이 부분이 좀 한정돼 있던 부분이 보온병이라든가 주방용품 이런 쪽으로 계속 상품군이 좀 확대가 되면서 이런 외형 성장도 계속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태국에서 홍수 부분도 약간 동남아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약간 좀 부진했던 그런 실적 부분이 태국 홈쇼핑의 정상화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매출의 성장 부분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화장품 관련주들의 어떤 그런 상승세를 봤을 때 동유목 같은 경우에 전혀 이제 아직까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더 상승의 여력이 있고 물론 실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러한 또 불안한 시장에서 오히려 이러한 종목이 실적을 기반으로 되고 수급이 또 바탕이 되고 있는 이러한 종목이 또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락앤락이라는 종목을 좀 관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차트를 좀 보시면 35,15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올 때 34,800원에서 35,150원 이 사이에서 매수 밴드를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3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3,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바로 어제가 그 첫날이었는데요. 우려했던 물류 대란은 없었지만 앞으로 장기화할 경우 국내 경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하죠. 예,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한 25일 전국 주요 물류 거점 지역에서는 운송 거부율이 2.7%, 즉 1만 105대 중 275대에 불과해 우려했던 물류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지난 2008년 6월과 같은 물류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인데요. 까닭에 정부도 비상대책 수립에 본격 돌입한 상황입니다. 지난 22일 운송료 보장을 위한 표준운임제 법제화와 운송료 30%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계획을 선포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1만 2천 명이 25일 오전 전국 16개 시도에서 지부별로 총파업 선언 출정식을 개최하고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정부도 과천 정부 종합청사에서 국토해양부와 법무부, 행안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운송 거부와 관련해 정부와 노조 양측은 현재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 측에서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선 것은 세계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땀 흘리는 근로자들과 기업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하면서도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기 종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화물연대 측은 지난 2008년 약속한 표준 운임제 법제화에 대해 도입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하나 정부가 내놓은 안은 실효성이 전혀 없는 권고 수지나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파업 강행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국내 물류 이동이 파업으로 차질을 빚을 위기에 처해인 상황인데 이와 반대로 이상 성업 중인 곳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국내 유사 투자 자문 회사들인데요. 이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전면 조사에 나선다고 하죠. 예, 금융당국이 유사 투자 자문 등 사이버 불법 금융거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을 통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유사 투자 자문업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하반기에 조사권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시세 조정,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주식 불공정 거래에 대해 조사권을 해왔지만 유사 투자 자문은 대부분 외부 신고에 의존해온 게 사실입니다. 유사 자문 투자회사는 투자 자문회사와 달리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현재 유사 투자 자문 등 사이버 불법 금융 거래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조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부 검토를 마친 상태인데요. 이를 위해 다음 달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정례적인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이 인터넷상 유사 투자 자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최근 이들 업체가 급증하면서 수십에서 수백 %대 수익률을 제시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08개에 불과했던 유사 투자 자문 업체는 지난 5월 현재 635개에 달해 5년도 안 돼 6배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불황이라는 단어 더 이상 낯설지가 않죠.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출생아 수는 물론 이동 인구도 줄었다고 하죠. 예, 경기 침체 여파로 출생아 수가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섰었고 국내 인구 이동도 부동산 시장이 활력을 잃으면서 석 달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통계청이 25일 내놓은 4월 인구 동향 및 5월 국내 인구 이동에 따르면 4월 출생아 수는 4만 2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0명 줄었습니다. 올 들어 출생아 수가 감소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인데요. 시도별로 보면 대구와 울산시는 출생아 수가 증가한 반면 서울, 경기, 강원은 줄었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 배경에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향후 경제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부부들은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이듬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출생아 수가 1년 내내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난 5월 국내 인구 이동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 7천 명 줄었는데요. 시도 내 인구 이동은 4만 명, 시도 간 인구 이동은 7천 명 각각 감소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경기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 침체 끝이 보이지가 않은데요.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소액 부동산 사기마저 등장했다고요. 네, 부동산 매매가 침체기를 겪으면서 직거래가 늘고 있는데요. 이를 악용한 사기 사건마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팔아주겠다고 속인 뒤 중간에 갖가지 명목의 비용을 정부에 가로채거나 주택 전월세의 경우 집주인 행세를 하며 계약기만 갖고 종족을 감추는 방식입니다. 특히 소액이다 보니 피해자들의 신고가 적어 이 같은 사기가 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천안시에서는 아파트 집주인을 가장해 131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 48억 원의 피해를 입힌 사기 사건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지난달 초 서울 관악구의 한 오피스텔에 월세를 구한 백모 씨도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며 유명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처럼 소액 부동산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시장 침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